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블러드라인스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로빈 시크와 퍼렐 윌리엄스가 마빈 게이의 유족에게 표절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소식이 워낙 충격적이었던지 관련된 마빈 게이의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재진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마빈 게이의 베스트 앨범인 넘버원스는 3월 12일에 보도된 패소 판결 이후 차트에 재진입해서 앨범 차트 175위에 올랐습니다. 이 순위는 앨범 전체 판매량보다는 해당 트랙 Got to Give It Up의 다운로드 횟수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검색해본 모양이고 그때 상단에 뜬 결과가 이 앨범의 버전이었던 것 같네요. 이 버전은 무려 1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결국 넘버원스 앨범을 175위로 진입시켰습니다. 마빈 게이의 차트 재진입은 무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Got to Give It Up은 빌보드 R&B 디지털 송 부문에도 18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로빈 시크와 퍼렐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짓궂지만 괜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음악은 지난주에 Got to Give It Up을 들었으니까 이번엔 마빈 게이의 다른 고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It Through Grapevine이란 곡인데요. 번역하면 풍문으로 들었어죠.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주변 시세의 60 내지 80%로 임대료가 확정된 행복주택. 무주택자의 희망될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주택, 정부가 젊은 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임대료가요 결정이 됐습니다. 주변 월세 시세의 60%에서 80%까지로 확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좀 너무 높아졌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는 주변의 한 절반, 3분의 1 수준까지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감이 없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과연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수요가 많이 몰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까라는 것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주거난 정말 심각한데요. 젊은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제가 주변 월세의 60 내지 80%가 좀
공약보다는 비싼 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이제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청년을 생각하면 임대료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다고 판단하는 게 무리한 생각은 아닌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득계층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네.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매입 30%.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거의 30%였고요, 시세에. 네. 그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이제 소득 10분위 중에서 4분위까지의 국민임대주택은 60%에서 80%였는데 네. 이게 이제 시세 대비가 아니었다라는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60%에서 80%이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원가 대비 60에서 80%. 이제 말로는 시세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운영상에서 60에서 80%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도 예. 기존 공공임대주택 한 40% 정도 시세 대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행복주택이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시세 대비 80%를 네. 적용을 하면 굉장히 높은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게 건설 원가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 시세 대비하는 것이 지금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더 높게 체감이 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예. 아마 지역별로 좀 체감되는 것이 다를 텐데 워낙 이제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송파구 삼전동에서 40제곱미터짜리가 공급 예정될 것인데 그것이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로 예상되니까 네. 기존의 어떤 공공임대주택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은 변두리에서 그냥 민간 월세 사는 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예. 없다고 볼 수 그렇겠죠. 있겠죠. 네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아직은 돈이 많이 모이지 않은 젊은 계층을 위한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업주체라면은 LH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SH공사처럼 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행기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이제 사실이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부담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사업 시행기관 쪽에 좀 부담을 많이 떠넘기는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기존에는 다른 사업 부문에서 이제 토지를 조성해서 파는 이익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LH나 SH에서 지었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그런 게 이제 원활하게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업 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은 사업 주체를 뭐 민간으로 좀 바꾼다든지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렇게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공공임대주택은 예. 이제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공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적인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LH나 SH의 재정 책임이 많았던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와야지. 이게 이제 네. 민간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겠군요. 생각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체는 민간 영리 주체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러면은 지금 행복주택이 초기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주체의 재무적인 건전성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임대료가 좀 비싼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철도 위에 짓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워낙 계획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처음 의도대로 그대로 추진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 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수익성 문제가 어쨌든 이 주택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은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하면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셨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재정 투입이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저소득 청년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네. 애매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재정 투입이 또 곤란한 측면이 정부로서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청년 네. 주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결혼과 출산을 다 출산, 포기하는 네. 3포 세대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 정말 국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졸리끈 거를 마구 이제 파괴하는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네. 재정이 투입돼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라다 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좀 이거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인구등 재생산 구조를 아예 이제 파괴하는 수준으로 네. 지금 주거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는 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제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의 제기와 네. 해결 방식이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비싸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 철도 부지 같은 곳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철도 부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국공유지들 얘기를 했는데 행복주택 결사 반대하는 곳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게 잘 추진될까도 사실 걱정이에요. 그 어떻게 부분은 보세요? 예. 이제 국토부에서는 잘 추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곳에서 국토부가 잘하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방식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수지에다 짓는다는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예, 수도권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행복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량 맞추기로 나가게 되면은요. 그냥 전국에 행복주택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수도권에 있는 수요를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번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보다도 사실은 청년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거든요. 예. 서울과 경기도, 인천도 좀 굉장히 좀 구별이 되는데 네. 그래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행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도권 물량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에서 서울 물량이 적어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서울이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 굉장히 공급 물량이 적고요.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문제가 네. 수도권에 덜 짓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행복주택이 필요한 서울에 물량이 적은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반대하는 곳도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행복주택이 서울에서는 어디부터 분양이 되나요? 행복주택은 이제 송파구 삼전동에서 먼저 4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짓는 행복주택은 6월에 내곡동 쪽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울에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900가구 정도로 예상 900가구요. 있습니다. 네. 너무 적지 않을까요? 네. 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그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LH나 SH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전세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거든요, 주택을. 네. 사실 이 공급 물량에 비해서 과히 많다고 할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행복주택이. 네. 그래서 행복주택은 새롭게 이제 짓는 그런 방식인데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공급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금 대학을 졸업하신 분 같은데 문자가 들어와서요. 7082님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한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약 통장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청년들도 행복주택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이제 계약직인 경우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득 기준. 행복주택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계속 국민임대주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소득 10분위 중에서 4분위 정도까지가 대상인데 행복주택은 6분위까지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득계층 그러니까 한 46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되면 예.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입주 대상에서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전화하신 분은 네. 저는 이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네. 그러니까 월소득 460만 원이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되어야 하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소득 460이면은 연봉이 5천이 넘는데요?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행복주택의 기준선 여기가 이제 상한선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아래이겠지만 아까 이제 비싼 임대료랑 네. 이게 문제가 겹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들어가기가 힘든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라고 예. 판단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이 넘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면은 10년 살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아, 그렇게 되나요? 네네. 근데 뭐 조건만 맞는다면은 점점 이렇게 연봉도 높아져 가면서 10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들어가야지 될 사람들이 소외받는 문제는 또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워낙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로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 당첨 확률이 낮은 그 행운이라는 측면에서 로또라고 그러네요. 보시는데 예. 이게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혜택을 입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임대료 문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임대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박사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계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의 주제는 가계부채 그리고 이 큰 문제가 자영업자의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는 지금 난리도 아니죠. 2차분 판매가 시작이 된 안심전환대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SNS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시면은 저희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반전세입니다. 반전세는 월세를 내긴 하지만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높아서 전세에 가까운 주택임대 형태를 말합니다. 반은 전세고 반은 월세란 뜻이죠. 한국에서는 원래 보증금만 내는 전세와 보증금을 조금 내고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보증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오르다 보니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조금 내는 형태의 반전세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이런 집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1%대인 시대에 보증금을 더 받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증금 액수가 주변 전세 보증금의 70% 이상일 때 반전세라고 합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Pizza Hut.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응하게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오후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영업자들 항상 위기다 그러는데 예. 사업소득이 떨어져서 정말 위기가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보통 자영업자 하면은 소득이 봉급 생활자 소득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너무 반대입니다. 2014년 통계를 보면요.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봉급 생활자 근로소득은 월 평균 287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월 평균 8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201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거 10년 전 2004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2004년의 경우는 그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은 월 176만 원인데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69만 원. 그 차이가 107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정도였네요. 예. 예,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 차이가 2배가 됐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그 2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1인당 소득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이 가족 기준에서 월 평균 86만 원이라는 얘기는 사업자 1인당 43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지금 1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최저 생계비 그거의 4분의 1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그 알바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알바생들이 그 집금 최저임금이 시급 1시간에 5,580원인데 한 달 동안 일한다면 그 월 116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은 월 평균 43만 원 받는데 알바생들은 116만 원 받으니까 주인이 3분의 1밖에 못 받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뭐 둘 다 많이 받아야지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또 자영업 하면은 저 이제 간판 바뀌는 거 보면 늘 가슴이 많이 아픈데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은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거의 70%가 5년 안에 폐업한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예, 요즘 뭐 자영업 보면은 영업이 정상이 아니라 폐업이 정상이다 이럴 정도로 폐업이 많습니다. 자영업 창업 1년 후에 20%가 폐업을 하고요. 네. 3년 후면은 60%가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70%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폐업을 하면은 사업이 그냥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거예요. 네.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제 가게가 파산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자영업자 지금 1인당 평균 부채가 6,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또한 문제는 창업과 폐업의 회전율이 아주 빠르다 하는 것인데요. 예. 매년 전체 자영업자의 10%가 창업을 하고 또 10%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 수로 따지면은 매년 60만 명이 창업을 하고 60만 명이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국민 수 중에서 상당수가 결국 자영업으로 망한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 우리 경제로 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네. 근데 자영업의 진출이, 그러니까 자영업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나 노동 구조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가 지금 고용 창출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구조조정을 당하죠. 네. 이 사람들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학을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네. 이 사람들이 인구의 14%는 7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퇴직을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공급은 엄청난데 이게 제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다 같이 망하는 그런 어떤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수가 많다 뭐 이런 통계도 봤고요. 네. 게다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폐업하는 그 나이대를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이런 사람 것, 예. 이 사람들 구조조정 당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네.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좀 부모에게 뛰어들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특히 40대 하면은 인생의 황금 기간이고 그때 또 소득을 많이 벌어야 되는 기간인데 네.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자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큰 고통이죠. 네.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자영업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잘 안 되면 다 빚더미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부실화되면은 금융기관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계 부채 규모가 1,1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자영업자 부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 돈 꾸는 거 보면은 가지고 있던 집 담보로 놓고 사업자금이나 빚 돌려막기나 임대료나 종업원 월급 이런 어떤 용도로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것이 아주 급격한 증가세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시킨다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LTV, DTI라는 거 이걸 완화했고요. 네. 또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3번이나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꾸기가 쉬니까 자꾸 더 꾸어서 자영업 창업하고 또 망하고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악순환이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자영업들이 결국은 자꾸 쓰러지면은 가계 부채 연쇄부도가 지금 거기서 시작이 돼서 뇌관이 돼가지고 경제를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가계 연쇄부도 그리고 경제 위기 여기에 뇌관이
자영업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런데도 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경기가 살아도 문제인 것이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올리고 또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빚냈던 것들도 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 상당할 것 같고요. 일단 경기가 살아나면은 뭐 장사가 좀 잘 되겠죠. 예. 장사가 잘 돼서 이자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산도 모을 수 있고 이제 소비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경기가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츰 금리를 인상시켜야지 대형간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정말 이제 큰 화분이 되죠. 그러면 이런 자영업의 문제들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쉽지 않은 대책들입니다. 우선 지금의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정년을 연장해라. 그래서 임금 지키제를 확대해서 일을 더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건 임금을 적게 받아도 일을 계속하니까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영업에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제공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 훈련을 시켜라. 네. 뭐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일단 급하니까 뛰어드니까 이제 망하는 수가 많다는 건데 그런 걸 좀 막자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준비 기간, 진입 기간, 성장 기간, 쇠퇴 기간, 재창업 기간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네. 그 단계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등등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어떤 그런 네. 이제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은행들이 그 자영업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 심사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네. 사업성 있느냐, 자신 있느냐 확인하고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니까 자영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경기 살리는 예. 것이 마저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시행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일주일 됐는데요. 어제부터는 한도를 늘려서 2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 반응은 뜨겁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부터 또 판매를 시작한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형 제형 저축인데요. 이 상품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 서춘수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찍 못 들어가신다면서요? 예, 최근 몇 년 만에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네.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퇴근이 늦으면 지점 평가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 안심 전환 대출이 시행되면서 왜 이거 뭐 7시, 8시 지키기는커녕 네. 보통 밤 11시, 12시 이후까지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고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서 지점장님 계신 곳이요. 네. 이 지점에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몰렸나요? 예, 1차분은 지난주 4일 동안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요. 네. 40여 명, 40억 정도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2차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해서 한 20여 명, 한 20억 가까이 네. 서류를 접수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상담만 받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2배가 넘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셨어요? 이제 이미 고정금리이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해오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은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대출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또 대출 받은 지 1년이 넘어야 자격이 되는데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네. 또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개인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네. 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2%대 금리로 바꿔드립니다라고 하니까 네. 혹시나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상자가 아닌 이분들의 대출 금리는 대략 어느 정도 선이었나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네. 이분들이 1, 2년 전에 대출받은 분들인데요. 보통 4%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고요. 네.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보통 5%대 이상의 금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금리가 2.6%대이니까 많게는 절반 가까이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분들이신데 네.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분통 터졌다라는 표현도 제가 좀 듣기도 했는데 네. 그 1, 2년 전에 정말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은 고민을 하다가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분들이신데요. 네. 그 당시 정부, 저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시죠. 라고 해서 금리를 약간 낮춰주는 당근 정책을 실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부 정책을 가장 충실히 따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왜 우리는 충실하게 정부 정책을 네. 따라갔는데 제외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은행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많으십니다. 예를 든다면 은행권은 LTV라고 해서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 네. 이게 엄하고요. 또 DTI라고 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엄하게 적용합니다. 그렇죠. 이금융권에 비해서. 예. 그런데 이금융권은 은행권보다 한도를 더 높게 인정을 해주고 대출을 더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금융권 이용하신 분들이 은행권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요. 또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안심 전환으로 꼭 갈아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정책을 정말 충실히 따랐을 뿐인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 말고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정금리의 원금을 상환 중인 분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2%대 후반까지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예. 변동금리로 갈아탄다면 3% 초반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대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은 이 3년과 관계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100% 면제해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안심전환 대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5%에 해당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상당히 많겠는데요? 예,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났다면 1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고요. 네. 2년이 지났다면 5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렇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금융권 이용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신용도도 그렇게 썩 좋은 분들, 좋지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금융권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은행으로 옮기려면 네. LTV, DTI가 은행권이 더 강화가 됐으니까 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만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상담 받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좀 많이들 학습을 하고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안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전히 오십니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1차 분은 20조 원 한도를 정해놓고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네. 은행문을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차 분은 일단 금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한도가 넘으면 주택가격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오늘 상당 고객을 보면 한도가 거의 찰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민형 제형저축 판매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2년 전 3월부터 제형저축 판매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급여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 14% 면제해드리는 세테크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호응이 별로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 받는다고 7년 이상 유지해라 뭐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정부가 계약 기간이 7년이지만 네.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 14% 받지 않겠다. 이런 서민형 제형저축 판매를 시작했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넷방 키즈.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믹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